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바닥을 한번 친 거죠. 바닥을 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아마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 동안은 결국은 이제 어떤 뭐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판사들에 따라서 어떤 판사들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판결을 하고 어떤 판사들은 과거의 생각이 여전히 빠져 있어서 예전에 했던 판결을 다시 반복하고 이런 상황이 한동안 벌어질 거거든요. 이 긴급조치 사건이 왜 그러면 재판거래 대상이 됐느냐. 이 사법부라고 하는 걸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법부라는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긴급조치 사건에서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 권력으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대립하는 사건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 게 사법부라는 조직에 도움이 되겠느냐.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판결을 하는 게 법원 조직에 도움이 되는 거죠.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법원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맨날 와서 뭐 시끄럽게 시끄럽게만 하지 우리한테 세속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은 당연히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뭐 이제 과거사와 관련돼서 뭐 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뭐 쌍용사 해고 노동자 사건이라든가 정교조 사건이라든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는 좀 판사를 개별적으로 조망하실 필요가 있다. 한동안은. 그래서 아예 저는 판사들 이름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연예인들 이름 외우시듯이 이제 마음에 드는 판결이 있을 때 또 이제 판사들을 외우시고 이상한 판결이 나왔을 때도 판사들 이름 외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사법농단 관련돼서 비사실 통보를 했던 60명의 판사 명단이 있어요. 근데 이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돼서 또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결국 대부분 공개를 안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항이 큰 부분이 어찌 보면 핵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명단을 공개를 안 할까요, 끝까지? 그런 판사들이 여전히 지금 법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임명에 숨어서 계속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서 이상한 판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판사들을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이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작년에 8월 30일 결정이 나오고 7대2로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 두 명의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김희수 재판관께서는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본인의 색깔을 확실히 구축하신 분이고 안창호 재판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추천을 해서 재판관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 소수 의견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야 된다. 긴급조치 잘못된 판결을 취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이 왜 그런 입장을 냈느냐.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원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법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것, 거기에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판사들 이름을 외우시면서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판사가 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부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